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흔히 중독에 빠졌다고 하면 스스로의 의지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정상적인 뇌 기능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 중 하나인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는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다. 그런데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병적인 상태로 바뀌면서 통제력을 잃게 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한다. 중독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질환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중독은 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몇 가지 중독의 예로 알코올이나 약물, 그리고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나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더 이상 조절을 할 수 없음을 의미를 하고, 그 조절할 수 없음에 더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 뇌 질환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른 알맞은 치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뇌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 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중독인데요. 의학적으로 중독은 어떤 정의를 갖는지 짚어볼까요? 네, 중독을 단순한 습관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이나 음주처럼 언제든 본인의 의지로 그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를 문제를 삼지는 않고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뇌의 보상 회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즐거움이나 혹은 좀 쾌락이라고 부르는 어떤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생기는 그 부분을 활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물질이나 행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부분이 활성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 하고 싶어지는 어떤 갈망, 그리고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했을 때, 했을 때는 좀 즐거움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 외의 활동에서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일들도 생기고, 금단이라고 부르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과 기능 이상, 평상시 본인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불편함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중독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조절이 불가능할까요? 중독자가 느끼는 갈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하고 싶다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이 가능하지만 중독이 된 이후로부터는 갈망이 일어나면 참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를 느끼게 됩니다. 늘 약물이나 행위로 인해서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었던 도파민이 많이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파민의 양이 평소보다 감소가 되고, 또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던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우울감과 불쾌감이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감정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변연계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는데, 변연계는 이미 이런 어떤 중독된 행위나 물질을 했을 때 기억하고 있는 쾌락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계속 그쪽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혹은 행동을 원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은 도파민과 엔돌핀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점점 증가하니까 뇌 속의 화학적 조건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이쯤 되면은 어떠한 다른 보상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어떤 즐거움들, 사람을 만나면서 즐겁다, 운동을 하면서 즐겁다,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또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망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쾌감의 조건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더라도 앞뒤를 다 재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독과 관련된 어떤 물질이나 행동은 계속 그 물질, 행동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점점 조절력은 잃게 되고 그리고 중독 행동만 갈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충동이 일어나면 행위를 하고 보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반복적인 어떤 고리가 생기면서 더 강한 쾌감을 요구하는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옛날만큼 동일한 정도로 사용했을 때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내성이 일어나고 내성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인 술, 알코올과 마약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금단 현상이 보통 뒤따르게 되고요.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진다든지 불쾌하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반복되는 고리 속에서 뇌 안에 강력한 사이클이 생기게 되고 하지 않겠다를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극이 올라왔을 때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구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독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흔히 4대 중독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독의 영역 중에서 4개를 크게 이제 중요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 중독이라는 단어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알코올, 도박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불법 약물, 불법 마약을 포함한 어떤 약물류도 점차 그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논란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중독, 인터넷 게임 등등 포함한 어떤 이런 행위 중독도 요새 크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류는 다 다르긴 한데 4가지 중독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 중독이라고 묶이는 영역들은 결국은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같이 묶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보상회로에서 많이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한 게 있습니다. 중독을 너무 오랫동안 중독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도파민과 보상회로에 과도한 활성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활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소에는 오히려 활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이전과 같으면 활성이 일어나야 될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중독과 관련한 어떤 행위에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외의 활동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어지게 되는데 사람의 전두엽은 대개는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충동을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한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일종의 학습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뇌 자체의 보상 회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조절을 해주는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학습하는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이 4대 중독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묶어서 다 같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조절 능력의 상실이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대 중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인데요. 알코올 중독의 특징과 폐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술을 건전하게 음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술을 마셔야 될 때와 마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면 몇 시까지 마시면 출근하겠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중독의 영역이 되면 어느 한 번씩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주 때문에 가족 내에서 뭐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된다든지 출근을 하는데 어렵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통제력 상실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었을 때 신체 건강은 이제 너무 익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간 수치 올라가는 것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결국 지속적 음주가 이어지다 보면 간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뭐 암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너무 익히 알려져 있고요. 다들 무서워하시는 알코올성 치매도 유발이 됩니다. 많이들 음주를 하셨을 때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나셔서 병원에 오셔서 혹시 내가 알코올 치매는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계속 많이 마시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중독이 진행되었을 때 감정 기복과 충동 조절 저하로 인해서 폭력적인 모습, 본인을 다치게 하는 것, 남을 다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가정과 사회적으로 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점차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뉴스 같은 데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주 술을 마시는 분들은 누구나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가 진단으로 주 몇 회 이상 마시거나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중독에 가깝다 이런 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아마도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오디트 K라고 하는 외국에서 자가 검사,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안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정도 점수가 넘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넘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면 흔하게 물어보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KG라고 부르는 CAGE라고 부르는 어떤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끊어보려고 하셨나요?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나의 음주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불편해진 게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뭐 지인들이나 술 끊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성가신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나의 음주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생각이 또 나서 마시는 해장술을 마셔본 적 있나요? 이 4가지 질문에 2개만 해당해도 굉장히 나의 지금 현재 음주 습관이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가 중요하냐 이게 좀 헛된 정보는 아니야 정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역들 내가 많이 마시는데 사실 좀 걱정스러워까지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의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중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독은 나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행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 구조가 변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의지와 자제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어느 한 가지만 계속 생각난다면 중독에 빠진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요즘 잠을 자도 좀 잠이 잘 안 들고요. 잠을 자더라도 이제 1-2시간 후에 자꾸 깨고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왔습니다. 혹시 그거 외에도 조금 뭐 다른 불편함은 같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초조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좀 안절부절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혹시 최근에 뭐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생긴 건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빚 독촉을 받아서 좀 전화 연락이 오면은 좀 요즘에 좀 놀라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도박이나 게임은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인 보상회로, 일명 쾌락 중추를 강력하게 자극하는데 이로 인해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져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손상돼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 환자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불면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이어서 불안 등등의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본인이 빚을 져서 그 이후에 이제 독촉을 받고 계속 불안이 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도박으로 인한 어떤 문제일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본인도 본인의 어떤 그런 도박 행동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안 다음부터는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치료 기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 치료 과정은 짧지는 않고 보통은 본인들이 상상하시는 기간보다 긴 게 보통이 됩니다. 중독 상태가 되면 정상인에 비해 뇌세포가 위축되고 부피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는 물론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 판단력과 지각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독에 노출되면 뇌의 발달이 더디고 전두엽 회백질의 부피도 줄어들어 충돌 조절이나 통제력 등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병원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부모님이 병원에 좀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는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이제 아마도 부모님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한 것은 조금 사정이 있을 법한데 혹시 뭐 그간 그럴 만한 일은 없었나요? 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그 회식은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사정을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아셨나요? 네,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 제 모습을 녹화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상상도 못할 만큼 뭐 그런 폭언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돼 있어서 알았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뇌는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과음을 하거나 장기간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인격의 변화는 물론이고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불면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환자는 처음에 내원하셔서는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내 음주와 관련한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경우죠. 가볍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그게 이제 문제로 꼭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셔서 음주 이후에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실제로 본인의 어떤 가정 생활이나 회사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상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 치료는 본인과 가족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병행돼야 하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중독 이외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활동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중독의 문제를 처음에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이후에는 이미 많이 진행을 해서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문제지만
가정도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울 때 가셔서 상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중독에 빠져도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될 수 있고 재발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독이 장기화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까지 해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중독 치료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자.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중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약물 중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약물 중독도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빈도도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다들 요새 마약류가 위험하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물 중독이 이렇게 점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어떤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약물이라고 부르지만 불법 약물도 있을 테고 실제로 잘 사용하면 치료제로 사용하는 영역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결국 이 물질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불법 약물은 문제가 정말 무서운 것이 단 1회 사용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뇌기능 손상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좀 드물지만 예전에 본드를 사용하면 뇌가 녹아난다라는 얘기를 혹시 지금으로부터 연배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불법 약물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헛거가 보여요. 그리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들어요. 누가 날 쫓아다녀요. 누가 날 감시해요. 이런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약물을 유혹하는 상황의 회피나 자기 거절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알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이야기를 듣고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독관리센터 및 병원 전문 치료와 연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연계하면서 재활활동까지 해야지 결국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제 체감적으로는 알코올보다는 더 무섭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지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도박 중독인데요. 도박 중독은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앞에 두 개의 영역은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박 영역으로 넘어가면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건 중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느껴지는 게 인지의 왜곡이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도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 판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판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잃었어도 다음번에 반드시 딸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승률을 착각하게 되고 잃으면 이번에는 딸 것이라는 인지 왜곡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돈을 잃으면 보통 이제 중독이 되기 전에는 적당한 금액 정도만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어떤 베팅을 하고서 딴 경험, 크게 딴 경험 혹은 베팅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 즐거웠던 경험을 하는 분들은 잃으면 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생각하시겠지만은 확률이 그렇게 따는 게 높은 게 도박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나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본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얻어낸 어떤 금전을 다 여기에 투여한다든지
쓰면 안 되는 돈을 여기다 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베팅도 역시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팅의 결과와 상관없이 거는 것 자체가 보상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도박의 활동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상시에 했었던 일상 활동에는 점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혼자 지내고 뭐 잔소리 듣고 가족들한테 친구들에게 나쁜 어떤 반응을 받고 그래서 점점 문제가 심해지게 되죠. 네, 도박 중독은 또 몸이 아파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치료법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몸이 이상해질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가 나면 사람이 막 불안해지죠. 네. 잠도 안 오고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만 치료는 말씀처럼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기 통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통제 계획이란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지울 수도 있고요. 핸드폰에 유심을 끊을 수도 있고 돈을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의 어떤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내가 그런 베팅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시간에 외출을 삼가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통제 계획을 세우고 노출을 회피하는 전략을 충분히 세우게 됩니다.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도 좀 샅샅이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도박 충동을 이기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생각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딸 거야. 이 터무니없는 어떤 생각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본인은 스스로가 좀 확률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하나하나 살피고 이게 조금은 적절치 못하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생각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도박 중독은 말씀처럼 단순히 어쨌든 끊는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뭐 개인 파산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동반해서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도 치료를 하고 환자의 어떤 모습이 환자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이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같이 치료를 받으면 결국은 환자의 회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도박 중독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게 인터넷으로의 접근성이 쉬워진 것도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이 4대 중독의 마지막 종류죠. 인터넷 중독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왜 중독인가요? 라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뇌의 변화, 중독이라는 영역으로 중독이라고 묶은 친구들은 다 비슷한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는데요. 인터넷 중독이 시작이 되면 보통은 이제 사이버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잘 보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좀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온라인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만 계시는데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 인터넷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화를 좀 못 참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데 화가 잘 조절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잠 못 자는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말씀처럼 스마트폰은 항상 손바닥만한 게 우리 옆에 있으니까 밤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되는가가 중독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을 하냐, 2시간을 하냐, 3시간을 하냐. 이것이 과연 스마트폰, 디지털,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궁금함을 가지실 텐데
단순하게 시간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감정의 어떤 기복이 심해지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면 내가 중독이 아닐까라는 의심해 볼 수 있으실 테고요. 특히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요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청소년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신체적인 부분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만으로 한 18세, 19세, 20세 정도 되면 다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뇌, 신경계의 발달은 그보다 뒤까지 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전두엽, 우리를 조절해주는, 충동을 조절해주고 무엇을 할까 말까, 계획을 세울까 이런 어떤 전두엽이 아직 청소년기에는 발달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터넷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과몰입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학습이란 게 꼭 반드시 공부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통이 왔을 때 나름 이걸 어떻게 나는 줄일 것인가, 이런 다양한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배워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중독까지 4대 중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의 핵심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진행이 되면 정서, 감정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서 조절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늘 들여다보고 가끔은 일기를 써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낮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 기분은 이랬어. 많은 분들이 누구나 겪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시고 참아야 돼. 별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내 감정을 잃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확인하는데 결국은 그 감정을 폭발시켜야 될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불편할 때 어떻게 그것을 조절할 것이냐라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실 게 필요하고요. 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까요는 이 현대인들의 정말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운동도 하시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나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연습해보고 실행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 좀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설정과 피드백 강화라는 것은 우리는 사소하지만 아주 쉬운 것이라도 본인이 목표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자는 시간 일정하게 하기, 아침에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포함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이걸 하면 좋겠어 싶었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잘했네 안 했네를 결국 따져봐야겠죠. 피드백을 하면 할수록 중독 문제 회피하고 골치 아프면 안 하려고 하고 중독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중독에 빠져버렸다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오는 당사자 포함 가족들은 병원에 와서 나의 문제들을 토로하고 문제를 진단받고 치료 방법을 들으면 좋아지겠거니 문제가 없어지겠거니 이전으로 돌아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중독은 치료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치료가 되는 사람도 세상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재발도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재발할 때 문제를 살피는 것이 또 다음번 회복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치료는 독특한 것이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은 사람을 함께하면 나도 나아지겠거니라는 마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낫고 싶어라는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조 모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병보다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강권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는 신기한 영역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치료와 자조 모임의 힘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진심으로 믿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재발하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심 안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문제는 나의 천형이라고 생각하고 낫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내심하고 있는 경우들 저희가 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안내해줄 기관들 있을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각 시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4대 중독을 다 다루고 있고 대전에서도 역시 모든 구에 5개 구 모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혹시 오늘 들으셨던 부분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기 싫다면 일단 이런 기관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란 곳에서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 공공기관이니까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고 여기도 역시 시군구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독 치료에 좀 특이한 자조 모임, AA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NA는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 그리고 GA라고 익명의 도박 중독자들이라는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디서 모임을 하고 몇 시에 모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요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중독을 얘기하는데 찾아보시라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렇지만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심해져서 내가 지금 당장 위기다, 위험하다,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위험하다고 싶은 분들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은 뇌질환으로서의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중독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정리해 주시면요. 네, 중독이 질환입니다. 습관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질환이라는 걸 이해해 주신 다음에는요. 또 질환으로 인식이 된 이후에는 안 낫는다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극복이 가능한 뇌질환입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회복이 가능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병이 낫냐 안 낫냐, 도움을 요청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부터가 첫걸음이기 때문에 첫걸음이 너무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회복이 가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시작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독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마음에 닿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중독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난 뒤에는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다음에 내가 중독이라는 어려움을 앓고 나서는 내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이전의 나의 삶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끼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독은 네모다.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할 수 있는 뇌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뇌질환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헤매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근처에 있는 병원이든
관련한 기관이든 들르셔서 상의해 주시고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기에 문제가 시작될 것 같은 지점이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재창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쾌하게 아침을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 이주영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손목의 통증이나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나 힘줄이 손목 터널에 눌려 압박을 받으면 손목의 저림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트레칭은 손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손목 굽힘근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손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한쪽 손을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세에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편 손으로 내려가 있는 손목의 끝을 잡고 천천히 가능한 범위까지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팔꿈치 안쪽의 손목 굽힘근을 늘리기 위해서 손목을 몸쪽으로 천천히 회전시켜서 안쪽에 있는 손목 굽힘근에 스트레칭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편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3에서 5세트가량 반복해 주시면 안쪽에 있는 손목 굽힘근에 이완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팔꿈치 위쪽에 있는 손목 편근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주먹을 가볍게 쥐어준 후 손등이 하늘로 향하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손목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시고 반대편 손으로 천천히 주먹을 쥐어주시고 천천히 당겨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손목 편근의 이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칭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몸 바깥쪽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시켜 주시면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손목 편근 스트레칭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에서 근육이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선 몸 쪽으로 회전이 필요하고요. 편근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바깥쪽에서 시작되는 근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려서 최대한 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행할 스트레칭은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기도하듯이 손을 모아줄 건데 이때 손가락 5개의 끝마디가 모두 맞닿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안쪽으로 밀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밀었을 때 손바닥을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뗀 상태에서 손가락들에 있는 근육들의 이완을 느끼면서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볼 운동은 아랫팔근, 흔히 말해서 전완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의 스트레칭입니다. 손목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근육들은 손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저희는 전완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전완근을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전완근 무리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 가위, 보. 다시 한번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전완근을 제대로 잡고 있으셨다면 주먹을 쥐고 피는 동안에
쥐고 있는 엄지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까지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에 대한 정중신경 활주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손을 펴주시고 첫 번째 동작, 주먹을 가볍게 쥐어줍니다. 두 번째 동작, 손을 그대로 펴주시는데 모든 손가락을 붙여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 이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천천히 젖혀줍니다. 네 번째 동작, 손등이 앞을 볼 수 있게 천천히 돌려주시고 엄지를 벌려줍니다. 다섯 번째,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목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반대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총 6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동작당 5초씩 유지하며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을 지나는 힘줄에 대한 스트레칭을 배워볼 것입니다. 총 2가지 버전이 있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손바닥을 앞으로 보게 하여 다 펴주는 겁니다. 그냥 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손바닥을 쭉 펴서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갈고리 모양이 될 수 있게 구부려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이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힘줄의 활주 운동이고 두 번째 버전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작은 동일하게 손바닥을 펴주고 두 번째 동작, 손목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구부려 줍니다. 주먹을 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의 이완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쥐는 주먹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꼭 기억하셔서 틈틈이 집에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